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아유경지. 전후 최초이자 마지막 선진국 대한민국 지위와 논란. 두 번째 논란 중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와 급속 성장. 2024년 1월 UN 경제사회처가 발간하는 세계 경제 현황 및 전망 WESP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분류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WESP는 세계 다수 기관이 선진국, 개도국 분류 시 인용할 정도로 매우 권위 있는 보고서이다. 이전까지 WESP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체제 전환국으로 분류되던 국가들 중에서 선진국으로 분류가 변경된 국가들은 모두 유럽연합에 신규 가입한 나라들 뿐이며 그 외에는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6. 논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사실상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한국인들은 한국이 경제, 문화, 사회적 선진국보다는 군사, 정치적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이르면 2010년대 중반부터 튀르키예, 스페인 등을 넘어섰고 현재는 이탈리아, 브라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의 최소급의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 자체는 현재 세계 5위로 영국, 일본보다 높으나 주변국들이 하필이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인구수 2위 나라, 한때 미국과 한판 전쟁을 벌였고 전후에도 미국의 경제를 위협했던 과거 식민지 배국, 미국과 양강체제였던 과거 초강대국, 핵무기를 보유하며 미국을 자극하는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등 엄청난 상대들이라 한국인들이 객관적 기준으로는 한국의 국력이 상당한 체급이란 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동아시아의 정세에는 지구 최강대국 미국까지 개입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군사력이 비슷하다고는 하나 일본은 해군이 강한 반면 한국은 육군이 강해서 호랑이와 상어의 싸움과도 다를 바 없기에 누가 강하고가 의미가 없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 선진국이지만 그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갖지 못하여 강대국으로 보지 않는 유럽의 중소규모 경제 부국들에게는 사실상 큰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들을 두고 세계대전 때 금방 점령됐던 약한 나라들 또는 인구가 적으니 폭지로 퍼주기나 해서 잘 사는 것이지 진짜 선진국이 아니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과 강대국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지금의 지역 강국 수준 이상으로 더욱 강력한 국력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론마저 선진국과 강대국의 의미를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인구 감소로 반쪽짜리 선진국도 되지 못한다는 식의 기사가 있으며 해당 기사는 선진국과 강대국의 기본 사전적 개념을 혼동하는 무지함을 보여준다.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세운 나라들은 원삼국 시대 이후로 고려 말원 간섭기,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등 몇몇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세계에서 10에서 20위권의 세력을 가졌던 지역 강국이었으며 더 나아가 고구려나 발해처럼 여수전쟁에서 수나라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만주와 연해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주변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이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역사 이래 한반도 근처 주변 지역에는 늘 지역 패권을 거머쥔 강대국이 하나 이상 존재했고 그 때문에 여러 번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으며 가장 최근엔 일본이 쳐들어와 일제강점기로 고유문화가 말살당할 뻔했던 경험과 함께 기껏 간신히 독립했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아 6.25 전쟁으로 인해 원치 않았던 동족 상잔을 겪고 적화통일 당할 뻔하며 중국이 쳐들어와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된 트라우마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20세기 초중반만 해도 주변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이 각각 식민통치, 한국전쟁을 통해 서울의 일장기, 오성홍기를 걸었던 적이 오래전도 아니고 100년도 안 된 현대사에 있던 일이다. 또 한국은 냉전 시기 내내 냉전의 최전선으로서 온갖 대형 사건 사고에 휘말린 데다가 북한의 전쟁 위협에도 시달리기도 했고 북한의 국력을 완벽히 추월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게 불과 35여 년 전 일이니 기성세대들은 북한에 대한 피해의식에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어가는 이상 아무리 경제력이 높고 군사력이 막강해도 국제 정치상 맞닥뜨려야 하는 나라들은 몇 안 되는 인접국들인데 그에 해당하는 중국, 일본은 모두 군사대국이자 역사적으로도 최근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던 나라들이다. 국경을 직접 맞대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의 출구 뒤인 태평양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태평양의 웬만한 나라 해군력을 모두 혼자서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이 실질적인 인접국으로 해당한다 치면 현재 지구상의 외교적 헤게모니까지 꽉 쥐고 있는 나라들이 동서남북 사방을 딱 가로막고 있다.
이렇듯 강대국이 몰려있는 지정학적 한계 탓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거기다 1953년 이후에는 당장 휴전선 북쪽을 차지한 북한을 제압하지 못하고 대치하면서 대남 도발과 핵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한국이 헌법상 본토로 명시해놓은 한반도의 지역 패권조차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잘 보여준다. 6.25 전쟁이 휴전 상태로 끝난 점 역시 대한민국이 소프트 파워나 자유민주주의 및 인권과 보편 복지 등 사회의 선진성보다 힘의 논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일조하고 있다. 또 현재는 사실상 강대국의 최소에 준하는 수준이 되었다고 해도 근현대사 대부분을 강대국에 시달려왔고 국제적으로 강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도 현재 주류 국가들 중 가장 늦었다는 배경도 있다. 실제로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굴러온 과정의 근간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북한과의 전면전 혹은 한반도에서 터질 미중러일 열강들의 대리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놓고 이 경쟁에서 패배는 곧 죽음 내지는 약한 것은 죄악과 비슷한 극단적인 체제 경쟁과 힘의 논리를 모든 것에 우선하게 세워놓고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이를 따라가는 구도가 되었다. 힘이 약하면 가족, 문화, 땅, 재산을 지키지도 못하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 몽땅 빼앗길 텐데 선진국이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외세, 특히 미중러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갑질을 받아칠 만한 국력이 있거나 더 나아가 역으로 남들에게 실컷 갑질하고도 별탈이 없는 강대국까지 되어야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만족할 정도로 국력에 대한 이상치가 지나치게 높고 모든 비교의 끝이 군사, 정치, 외교 파워로 귀결된다. 사실 앞서 언급했듯 강대국과 선진국은 엄연히 다르기도 하거니와 또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에서 매우 드물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상술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나라라고는 끼케야 미국뿐이다. 심지어 그 미국도 함부로 타국에 대해 갑질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압박을 가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본인들이 되려 곤란해지는 경우도 많다. 명백한 강대국 중 가장 약한 인도 정도의 국력을 노린다 해도 인구, 면적, 생산력 같은 면에서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설령 도달한다 해도 하필이면 한국이 주요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다는 점 때문에 국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는 열등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다. 특히나 북한은 세계적 불량국가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최빈국인데도 초강대국 미국한테도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할 정도이니 한국이 제 아무리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국력의 강대국이 되어도 북한의 도발을 근절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이런 이유들로 대한민국이 아래에 나올 문제가 모두 해결된 최우수 초일류 선진국이 된다 해도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이 적어도 인근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 중 하나라도 압도할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선진국이 아니다. 라는 피해의식을 가질 것이며 이는 향후 외교기조의 과격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나마 이웃 강국들과 비교하여 한국이 능가할 수 있거나 비비는 부분이라면 중국 상대로는 한국이 1인당 GDP를 능가하며 러시아 상대로는 한국이 경제 분야 전반에서 우위며 일본 상대로는 1인당 GDP를 이미 능가했으며 군사력도 대등하다. 급속 성장. 이것도 한국의 선진국 콤플렉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경제력을 비롯한 국력이 타국에 비해 급속히 성장했기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한참 늦은 2000년대 초 중반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선진국 막차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농업, 경공업이 국가 중요 산업이고 절대 빈곤이 즐비하던 때 태어난 1950에서 70년대 출생자들이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역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을 일본과 비교해보자면 일본은 지속해서 돈을 왕창 써서 자국을 홍보하며 외국의 일반인들에게도 일본이라는 선진국을 인식시켰다. 애초에 일본은 에도 막부 이전부터 아시아 가운데 가장 활발한 대외무역 정책을 펼쳐 이미 임진왜란 당시에 국력이 조선을 압도했고 근대에는 전쟁 패망 직전까지 식민지를 통한 제국주의 노선을 펼쳐 비서구권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이자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인식되었으며 더 나아가 1980년대 일본 거품 경제 시절에 일본인과 일본 기업들이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외국 자산 싹쓸이에 나서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세계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 둘 다 극대화된 것은 물론이다. 이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을 알리는 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반면 한국은 외부에 자신들의 발전한 국력을 인식시키려는 데에 일본과 비교하지 않아도 매우 소극적인 편이었기에 2000년대 말에서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제 규모와 실질적인 국력에 비해 국가 인지도와 존재감이 굉장히 빈약했다. 한국은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덜 성취되었고 아직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나 이는 의식이 변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사실 한국의 사회 문제로 알려진 것들도 알고 보면 대다수가 선진국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선진국 진입을 산업화 시작 이후 불과 40년 만에 해냈으며 산업화 시작 시점에서는 캄보디아, 케냐만도 못한 수준이었다. 수백 년 동안 차근차근 발전했기에 경제개발 과정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해결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던 서방권 선진국들과 정반대로 한국은 문자 그대로 맨땅과 맨손만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하여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선진국이 된 만큼 성장에만 집중하느라 성장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 문제를 다듬기는커녕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다.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6에서 70년 만에 주류 선진국들을 어느 정도 따라잡았을지언정 의식 수준이 변화하기에 6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 이 때문에 세대 갈등도 타국 이상으로 더 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서양과 정반대로 한국은 민주화가 된 것이 불과 40년도 안 되기에 독재 정권 시절의 잔재를 완벽히 청산하지 못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다만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30년도 안 되어 선진국에 진입한 일본과 스페인 내전 종전 40년도 안 되어 선진국에 진입한 스페인에 비해서는 전쟁 패망 이후 선진국 진입까지의 기간이 확연히 긴 편이긴 하다. 그러나 일본은 행적과는 별개로 애초에 패전 이전에도 아시아권의 열강으로 자리 잡았을 정도로 탄탄한 국력과 공업력, 첫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정도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 한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월했다. 스페인 역시 내전 이전에는 1인당 소득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나라였던 데다가 제국주의의 원조였던 만큼 기본 인프라도 풍부하여 한국처럼 인력밖에 없던 나라는 아니었고 내전 이전에도 대규모 제철소와 근대식 조선소는 말할 것도 없고 1900년대 초부터 자체적인 자동차와 항공기 개발 기업까지 갖추는 등 중공업 기반은 탄탄했으며 스페인 내전 이후에는 중립국을 표방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추가적인 전쟁 피해는 막았던 덕분에 경제 회복에도 유리했다. 심지어 현재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거나 1인당 소득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 중에서도 이미 100년 전에 자동차, 총기, 항공기를 만들던 나라들은 주요 강대국 외에도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튀르키예 등등이 있다. 조선이 농사짓던 시절에 이들은 기술 격차가 이 정도였고 한국이 정말 자체적으로 자동차, 항공기를 만든 건 현재 시점에서 오래되지 않았다. 중국도 최빈국 시절 덩샤오핑의 1978년 개혁 개방으로부터 2010년 G2 진입까지는 32년밖에 걸리지 않았으나 중국은 아편전쟁 이전까지는 아시아의 종주국이자 서구 열강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세계 최강 대국 중 하나였기에 어떻게 보면 중국은 혼란스러웠던 근현대사를 겨우겨우 수습하고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 가깝다. 더구나 중국은 강대국일지언정 선진국은 절대 아니고 중진국에 진입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선진국 진입조차 힘들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비유하자면 일본과 중국의 경제 발전은 기본 체력이 탄탄했던 사람이 심하게 얻어맞은 후 오랜 기간 꾸준한 치료를 받으며 과거의 체력을 완전히 회복한 것과 같은 셈. 반면 한국은 기본 체력이라고 할 건 죄다 빨려놓고는 자해까지 시전한 처참한 상황에서 시작해 미국의 보호가 있다고 해도 주변의 다른 체제의 강적 중에 강적들이 셋 북한, 중국, 소련이나 있던 냉전의 최전선이었으니 안보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국가를 꾸려가야 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역설적으로 북한 때문에 산업화가 더욱 빠를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북한은 남한보다 잘 살고 강력했기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적화통일 위협을 받았다. 더욱이 1980년대까지도 군사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치적을 자랑하고자 산업화를 내세우기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기존 그리고 여타 선진국과 차원이 다른 산업화가 필요했다. 한국은 착취만 당하고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기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전혀 정당성이 없어서 비판을 받지만 바꿔서 말하면 오히려 그러한 수모를 겪었기에 한국은 더더욱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일치하는 목표의식이 생겨날 수 있었고 이것이 급격하고 강력한 근대화 산업화의 추진력이 되었다. 이상으로 선진국 대한민국의 논란 지정학적 위치와 급속 성장이었습니다.